안녕하세요. 저는 대한기능의학회 이사를 맡고 있는 성상엽입니다. 저는 외국에서 진료를 했었고 그다음에 외국 면허를 땄기 때문에 제 이름이 어쩔 때는 영어 이름으로 알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먼, S-I-M-O-N, 사이먼 성으로 아시는 분도 계신데요. 저는 성상엽이고요. 현재는 하나로 의료재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나눌 이야기는 지방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지방간은 뭐 많은 사람이 있어서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지방간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생활의 어떤 문제점의 실마리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건강상의 문제가 지방간이 있으면 이래서 문제구나 하는 것들을 좀 알고 그다음에 최근 우리 의학계에서도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그다음에 대사성 지방간이 좀 구분이 새로 되기가 시작해서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 지방간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편안하게 최대한 의학 용어를 조금 줄이고 그다음에 최대한 좀 알아듣기 쉽고 우리가 일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용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좀 그림이 흉측하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보지 못하죠. 뭐 초고도 비만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보시면 이제 간이 우리 오른쪽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우리 삼각 모자처럼 이렇게 돼 있고 간 밑에 이제 쓸개가 있고 간에 이제 지방이 쌓이는 것을 우리는 이제 지방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fatty liver, 좀 지방이 많은 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그냥 지방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지방간 뒤에 있는 지방간 이후 아니면 그거보다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beyond라는 제목으로 fatty liver and beyond라는 그런 말로 한번 해봤습니다. 간의 역할은 다들 아시겠지만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지 왜 우리가 이제 지방간이 문제가 되는구나 하는 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배운 거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간은 저장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스폰지라고 얘기해서 어떤 기름기가 많이 있는 곳을 이렇게 스폰지가 닦고 지나가면 그 스폰지 안에 기름이 쌓이는 것처럼 저장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흡수된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다음에 이런 사용하고 남은 당들을 축적하고 지방을 축적하는 곳이고 그 안에서 어떤 합성 대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용성 콜레스테롤, 지용성으로 돼 있는 어떤 물질들, 비타민 D라든가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우리 간에서 합성이 돼 갖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일단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간으로 이동되게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몸속의 호르몬도 이제 지용성이기 때문에 간에서 합성을 하게 됩니다. 모이게 됩니다. 스테로이드도 그렇고. 그러면 그게 이제 1번. 그래서 간은 어떤 모임 장소이다. 대사를 만들어내는 곳이다. 두 번째는 간이 해독작용을 합니다. 우리 간 해독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간에서는 약물, 알코올, 독물, 중금속, 여러 가지 독소들을 지용성 물질을 수용성으로 변환해서 그 다음에 해독을 시켜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간의 어떤 역할 중에 거의 건강상으로는 이 해독에 대한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서 이제 담낭에다가
담도를 통해서 담낭에다가 모았다가 이제 소화 작용을 할 적에 그것을 배설해서 이제 소화를 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소화와 배설의 이런 거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또 간이다. 이제 네 번째는 간은 모든 음식에서 흡수된 영양이 지나가는 혈액이 지나가고 혈액이 그 속에서 저장됐다가 다시 혈류 조절을 하는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을 보게 되면 뻘겋죠. 이렇게 간이 뻘겋죠. 예, 그런 거를 보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저장, 합성, 2번 해독, 살균, 3번 배설, 4번 혈액 순환. 이렇게 네 가지로 간의 역할이 있다,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간을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 한국 실정은 지금 어떤가 보면 2023년 조사에 따르면 40세 이상 지방간 유형률이 36%. 그러면 10명 중에 3명, 4명. 당뇨 환자에서는 거의 절반 이상이 지방간을 앓고 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당뇨 환자일까요? 그러면 당하고 지방의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걸 금방 알아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저 지방간의 유병률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 유병률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대사증후군의 그 확률이 한 저 정도 돼요. 3명에서 4명꼴로 대사증후군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방간은 여러분이 다른 걸 오늘 다 기억을 못 하셔도 지방간은 대사가 안 돼서 생기는 결과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한국에 보면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자, 알코올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꼭 술을 먹지 않아도 지방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몸이 빼빼 말랐는데도 지방간이 있다.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게 어떤 뜻인지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방간이 간이 건강할 때는 괜찮은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처음에는 경증, 미비한 경증, 그다음에 중증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간염증으로 되고 거기서 이제 간경화로 가고 거기서 이제 간암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이 딱딱해지기 시작해서 염증이 생겨서 한 10년, 15년이 지나고 나면 간경화로 발전이 돼서 그때부터는 간의 역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지방간이 있다고 하면 그건 무슨 뜻이냐? 간의 기능이 점점 도태되고 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간 기능, 저장하는 거는 그래도 뭐 어떻게 우리가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해독이 안 된다. 살균이 안 된다. 그러면 간에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배설, 살균, 해독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간이 점점 그 기능을 잃고 간이 딱딱해져서 이제 염증이 세포에 변이를 갖고 오고 그 딱딱해진 세포들이 이제 암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최근에 이 대사가 안 되는 사람들에서 지방간이 많이 생긴 그 그룹하고 그 다음에 술을 안 먹어도 지방간이 생긴 사람의 이 언어에 약간 혼동이 온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2020년도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만이 있고, 그 다음에 체지방이 정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당뇨가 있고, 그 다음에 대사 어떤 기능 이상이 있을 때 그 분류를 합쳐서 대사성 지방간 이렇게 이름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에서 이제 대사 불균형 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나플드라는 이름에서 마플드
메타볼릭 신진대사가 안 되는 분류로 이렇게 기본이 됩니다. 왜냐하면 술을 안 마시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술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유에서 있기 때문에 꼭 그거를 술이다 아니다로 결정을 지을 필요가 없겠다. 그래도 된다. 왜냐면 헷갈리는 거를 좀 정리를 해서 이 사람은 대사가 안 돼서 생기는 지방 간의 분류로 봐야 되는 게 옳다. 고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정의가 타당성을 가지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고요. 2021년에는 클리니컬 게스트로엔테롤로지 헤파톨로지에서는 고렇게 정의가 그렇게 합쳐지는 게 더 의미가 높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성 지방간에 속한 사람이 7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에 속하게 되면 그 마플드 메타볼릭 디스펑션 어소시에이티드 패티 리버 디지즈로 이제 판정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7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허리 둘레가 88cm 이상인 여기는 이제 백인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동양 사람들도 그렇고 여성은 한 80 이상, 그렇죠? 그다음에 남성은 90 이상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안맨은 맨과 워먼은 90, 80cm 이렇게 정의가 됐고요. 혈압은 130에 85 이상이 있는 사람. 그럼 혈압은 뭐 꼭 술이랑은 그렇게 100% 연관이 지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혈압이 있는 사람, 대사에 문제가 있는 사람, 그다음에 중성지방이 150인 사람, 그다음에 HDL 콜레스테롤이 40 미만인 사람, 남자, 50 미만인 사람, 여자. 요게 이제 대사증후군의 어떤 크라이테리아죠. 대사증후군의 어떤 진단 요소이고요. 그다음에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은 당뇨 전 단계인 사람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증 스코어가 2.5 이상인 사람. 그다음에 하이 센시티비티 CRP라고 해서 염증 수치가 2 이상인 사람. 그래서 몸에 전신적인 염증이 있고 그다음에 HDL이 떨어져 있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고 당 조절에 이상이 있고 중성지방이 올라가 있고 혈압이 있고 그다음에 복부 비만이 있고 이런 사람 중에 이제 지방에 간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마플드라 이렇게 정의를 하자고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대한내과학회 총회에서도 그렇게 정의를 확장을 했고요. 한국에서는 또 우리 이름을 이게 꼭 F라고 해서 페리라는 말을 우리가 집어넣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페리라는 말 대신에 스테아토헤파틱 그래서 약간 의학적인 용어를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dysfunction associated metabolic dysfunction associated steatotic liver disease에서 이름을 그렇게 마슬드로 좀 변경하는 게 좋겠다 하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 정의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이런 대사 이상 7가지가 이제 대사 증후군하고 굉장히 많이 겹치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좀 특별한 거는 염증 수치가 높아져 있는 사람도 그 중에 속해 있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fatty liver disease가 어떤 거랑 연관이 있는가는 우리가 이제 많이 공부를 해서 알지만 조금 짚고 넘어갈 거는 저는 여기 슬라이드에 없는 얘기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인슐린 저항증인데 우리가 인슐린 저항증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것 중에 조금 기능의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코티솔이에요. 코티솔은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죠. 코티솔은 글루코코티코이드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코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거는 우리가 위험 신호를 받았을 때 그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돼요. 예를 들면 내가 하루 종일 어 정신적인 육체적인 어떤 그런 거를 많이 받아 갖고 신경이 날카로워졌을 때 또는 잠을 밤 동안 못 잤거나 아니면 노동을 해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 때 또는 또 이게 달콤한 음식 냄새를 맡았을 때도 스테로이드 호르몬 중에 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또는 놀랐을 때 아니면 어떤 근심 걱정이 많았을 때 그런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왔었을 때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서 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올라가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혈당 수치를 올리게 됩니다. 그 올라간 혈당 수치 때문에 인슐린 저항증이 점점 심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내가 당분 섭취를 많이 안 해도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을 때는 이런 인슐린 저항증의 위험도도 높아지고 글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증이 생겼을 때 우리는 요 지방간이 높아질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서 어드밴스 글라이케이티드 엔드 프로덕트 산화 스트레스를 많이 줄 수 있고 염증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음식들 그런 것들을 많이 섭취했었을 적에 또 인슐린 저항증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그다음 슬라이스에 제가 만들어 좀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장 속에 염증이 많이 생겨서 장에 어떤 불균형이 생겼을 적에 인슐린 저항증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요 그림은 아시는 그림이지만 우리가 인슐린 리셉터 수용체에서 인슐린이 왔었을 적에 그걸 받아서 혈당이 들어가서 그 혈당을 받아들인 거를 가지고 이제 중성 지방이 분해가 돼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어떤 우리 몸에 그거를 중성 지방으로 글라이코전으로 바꿨다가 또 글루코스로 환전을 해서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런 호르몬 센시티브 라이페이스가 붙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인슐린 저항증이 생기면 그게 되지 않으면 이제는 그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몸에 자꾸 지방간이 쌓이게 됩니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인슐린 저항증 중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적에 우리는 뭘 하게 되나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몸이 경직이 되고 이렇게 꽉 뭉쳐지고 그렇게 되죠. 그랬을 때 혈류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혈액 순환 저하가 생기면서 내가 사용해야 될 걸 영양분을 혈당을 잘 못 쓰게 되죠. 산화 스트레스가 엑스클램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지방이 쌓일 때 그때 또한 우리는 퓨린 메타볼리즘도 안 되게 돼서 요산증이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산이 올라가 있고 통풍은 아니지만 요산이 올라가 있고 지방간이 있고 그랬을 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위험성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최근에 2024년도 네이처스에 이제 나온 얘기인데요. LPC는 뭐냐면 라이소포스파티딜 콜린은 뭐냐면 우리 당이 여러 가지 혈당이 있는데 혈당은 우리가 포도당이라고 하는데 포도당이 단당류이지만 이게 이제 과당이 우리 간에서는 수크로스는 이제 설탕이죠. 설탕하고 포도당하고는 흡수되는 과정이 조금 틀려요. 그래서 과당이 몸속으로 많이 이동돼서 간으로 이동되게 되면 그 과당은 소화기관인 이 소장에서 어떤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간에서 이게 합성이 되게 대사가 됩니다. 그래서 라이포포스파티딜 콜린이 생성되게 되는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암세포의 먹이가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논문에 보면. 그래서 이
암세포의 직접적인 먹이가 된다고 하면 만약에 내 몸에는 어느 정도의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데 그거를 에이팝토시스를 사멸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우리가 정상적인 수치를 이렇게 조절을 해 나가는데 암세포가 더 빨리 자라게 되면 염증을 만들게 되면 암으로 발전하는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최근 발표에 의하면 과당이 암세포 증식을 2배 더 빨리 한다 하는 게 확인됐다는 게 이 논문의 주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냥 글루코스 포도당하고 과당 프루토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프룩토스는 어떨 때 우리가 많이 섭취하게 되는지 그거를 알면 좀 조절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중에는 이 액상 과당이 들어간 가공식품이 이 프룩토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공식품 액상 과당 그러면 아예 지금 잘 안 와닿죠. 하지만 지금 오늘도 저도 오늘 조금 좀 못된 짓을 했는데 과자도 먹고 그다음에 달달한 커피도 먹었습니다. 그 커피에는 뭐가 들어가죠? 콘시럽, 프룩토스 콘시럽이 들어갑니다. 달달한. 그래서 저는 헤즐넛 맛이 너무 좋아서 헤즐넛 향이 있는 프룩토스 콘시럽을 넣은 커피를 먹었는데 그게 프룩토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우리 현대인들은 지방간이 많이 쌓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나는 배도 안 나왔고 그다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술도 안 먹고 그러는데 왜 지방간이 있죠? 알고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좌정하는 어떤 근무를 하고 있고 많이 움직이지 않고 그다음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뭐 주전벌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빵도 먹고 케이크도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주스도 마시고. 그다음에 어디서 뭐가 좋다고 그래서 배즙 같은 거를 많이 마셨대요. 그럼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을 보면 대부분이 다 이제 프룩토스로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식사하고는 꼭 달달한 커피를 마시는 습관. 그런 것들이 이제 지방간을 많이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가공식품에 대한 정의는 여기 있는데요. 초가공식품이 다 나쁜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초가공식품은 이렇게 맛을 내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당류 중에서 프룩토스, 과당이 많이 들어간 식품들이 많이 있죠. 뭐 종류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과일 주스, 탄산음료, 그렇죠? 시리얼, 그다음에 파이, 빵류, 그렇죠? 그런 것들. 뭐 유제품도 달달하게 만든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방간에 대한 얘기를 할 적에는 이 지방간이 많이 쌓이면 일단은 호르몬의 불균형도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소화기관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해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부 트러블도 있어요. 근데 우리 피부 트러블 많이 있는 사람들이 어떨 때 또 피부 트러블이 있냐면 장의 불균형, 좋은 균총과 나쁜 균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쁜 균총은 펄뮤큐티라는 균총이고 좋은 균총은 박테로이드라는 균총인데 그 불균형이 있어서 좋은 균총보다 나쁜 균총이 훨씬 아웃그로우 더 많이 생성됐을 때 그러면 나쁜 균총이 많이 생길 때는 어떤 음식이냐 하면 이런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었을 때 또 나쁜 균총이 많이 생기고 밀가루, 흰 쌀 그런 것들도 이 초가공식품에 속해 있는 것들이랑 합쳐서 이제 장균총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좋은 균총이 만들어내는 좋은 지방산이 아닌
나쁜 지방산이 쌓이게 되죠. 그런 나쁜 지방산 중에 하나가 이제 세레마이드라는 지방산도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PLCD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요런 PLC는 암세포를 많이 키운다. 그다음에 지방 간에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 하는 거고요. 초과가공식품에 대한 여기 BMJ에도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 몸에 거의 전반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의 모든 문제들이 다 이런 초가공식품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우리 크론스라든가 얼서레티브 콜라이티스 이런 장염증, 크론스 장염증, 그다음에 대사질환, 그다음에 우리 순환기 쪽에도 그다음에 호흡기 쪽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멘탈, 우리 정신적인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철분 수치가 잘 활용이 안 되는 거. 아까 간에서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죠? 간에서 하는 일이 합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염증 수치 아까는 하이 센시티비티 CRP를 얘기를 했는데 염증 수치 중에서 산화 스트레스의 어떤 간접적인 마커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감마 GTP랑 요산, 유릭 애시드, 그다음에 페리틴. 페리틴 수치는 뭐죠? 철분이 잘 활용이 안 돼서 왔었을 적에 산화 스트레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리 레디컬 옥시전 스피시스가 많이 올라갔었을 때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뭐 이거 렙틴, 리시스틴 이거는 호르몬에 관한 얘기인데 뭐 요거는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결국은 뭐냐면 단 거를 빨리 먹게 되면 인슐린의 의존도를 높게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갔다가 빨리 떨어지게 되면 에페타이트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호르몬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염증성 호르몬 수치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갑상선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른 선생님이 이제 기능의학에서는 갑상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갑상선 호르몬의 그 활성화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 코티솔이에요. 부신 호르몬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면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들을 다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베이티드 타이로이드 호르몬이 안 되기 때문에 컨버션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철, 염증, 호르몬의 불균형 이게 전부 다 초가공식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방 간에 언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간에 쌓이는 톡시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Toxicant Associated Fatty Liver Disease, 타플드라고 얘기하는데 요새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그 톡시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중금속하고 이제 플라스틱에 들어가 있는 그런 머티리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엔도크린 디스럽터라고 그러는데 그런 환경 호르몬 물질들이 이제 간에서 해독이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꼭 염두를 해 두시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방간이 있지만 간 수치까지 같이 올라가고 특히 감마 GTP까지 같이 올라가 있고 이런 염증성 수치들 요산이라든가 페리틴 수치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가 있을 경우에는 한 번쯤은 이 독소에 대한 검사와 독소에 대한 해독 문제도 꼭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요 슬라이드는 약간 우리가 지방간이 있었을 때에 어떤 것들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짤막한 치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컨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본 거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모시스테인이 여기 아까 내가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호모시스테인은 또 왜 올라갈까요? 호모시스테인은 간에서 시스테인 말 그대로 그 시스테인이 합성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타민 B군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조절이 돼요. 비타민 B군은
언제 문제가 되느냐면 위산이 너무 높았을 때. 그래서 위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중에서 인제 표재성에서 인제 미란으로 갔었을 때 어떤 더 이상 위축이 돼서 더 이상 미란이 돼서 소화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때 그때는 인트린시크 팩터가 모자라기 때문에 비타민 B군에 대한 흡수력과 비타민 B군에 대한 문제가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호모시스테인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인제 술 마시는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술을 안 마시더라도 위에 소화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꼭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설명드렸던 분들이 있고요. 오메가3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스피린하고 오메가3하고 같이 먹으라고 그러는데 이거 둘 다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뭐 피를 맑게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아니죠. 아스피린은 피가 응고되는 거를 예방하는 거고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개가 그 기능이 틀려요. 그래서 인제 오메가3가 인제 염증의 아라키도닉 애시드에서 나오는 염증을 인제 줄여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에서 오메가3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폼셀을 예방하고 어떤 그런 문제. 자, 요거는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그린다고 그린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을 특히 인제 4가지의 칼로리가 있는 걸로 본다 그러면 알코올이 있고요. 그다음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요렇게 4개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좀 생각을 해 보면 음식을 먹을 때 술을 같이 겸하게 되면 왜냐면 인제 알코올이 있을 때 경우에요. 가장 먼저 신진대사에 사용되는 칼로리는 알코올 칼로리예요. 그래서 그램당 7칼로리의 열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으로 분해해서 쓰는 게 신진대사로 에너지 회로로 가는 게 탄수화물. 그다음으로 가는 게 지방 또는 단백질이에요. 어떨 땐 단백질이 먼저 가고 어떨 땐 지방이 먼저 가고. 그럼 거의 비슷해요. 3위, 4위. 그러면 우리가 인제 부셔라 마셔라 해서 먹고 한 잔 걸치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고기를 먹었어요. 밥도 먹고. 그러면 이게 탄수화물이 한 500칼로리 되고 알코올이 한 500칼로리 됐어요. 그럼 한 1000칼로리를 여기서 먹었다 그러면 나머지 이쪽에서 한 500에서 1000칼로리를 먹은 게 얘의 순서가 저녁 시간에 오지를 않아요. 대사할 순서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잉여된 것들은 전부 다 뭘로 바뀐다고요? 잉여된 거는 지방간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열량이 글루코스라 모든 것들이 당과 지방에 쌓여서 간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인제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총 열량 불변의 법칙. 그래서 내가 먹은 총 열량은 어디로 도망가지 않는다. 어딘가에는 쌓인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사용을 하는 방법. 빨리빨리 쓰는 방법밖에 없다. 아니면 안전한 곳에다가 저장을 하는 방법. 근데 간이 안전한 저장소가 아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포 그래서 복부 지방이 많이 늘어난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내장 지방이 늘어나고 그거는 우리가 다 염증을 일으킨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좋죠. 그래서 이런 페리 지방산은 바로 잉여돼서 지방세포나 간으로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탄수화물이나 이런 알코올은 또 에너지 회로에서 남은 것들은 다시 리포제네시스를 통해서 아세틸코에로 해서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여기 나머지들은 뭐냐면 그러면은 근육이 자꾸자꾸 갖다가 쓰게 되면 알코올을 갖다 쓰고 나머지 영양소를 안 쓰게 되면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근육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자꾸 근육량이 줄어드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arcopenic obesity가 일어나게 되면 그게 이제 더 안 좋죠. 그래서 지방간이 쌓였다는 얘기는 합성과 릴리즈가 안 된다는 얘기고 해독도 안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요 그림은 제가 최대한 이쁘게 그려봤는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음식들.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이런 음식을 드셨을까요? 오늘? 초가공식품과 지방과 고칼로리의 음식. 열량 불변의 총열량 불변의 법칙입니다. 몸에 쌓이게 되죠. 술을 안 먹었지만 이런 것들을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었을 때 우리 몸속에 LPC가 많이 쌓이게 되고 염증을 불러일으키는 음식이죠. 자, 제가 음식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몸에 염증을 만드는 거는 독에 가깝죠. 이거는 음식이 아니고 뭐다? 독이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부터 독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음식에는 이런 염증을 일으키고 암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많이 속해 있고요. 자, 피를 보겠습니다. 피를 원심 분리를 시켜 놓으면 이렇게 깨끗하게 우리 보리차처럼 깨끗하게 보이게 되는데 지방과 혈당이 많이 가득 찬 하이퍼리피디믹 지방이 가득 찬 혈청은 이렇게 뿌였습니다. 이게 간에 다 로딩이 되고 우리 몸에 혈류 순환이 잘 안 되게 되겠죠. 끈적끈적한 거는 순환이 잘 안 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식이 약이 되게 하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몸에서 나쁜 일을 하는 건 독이고 몸에서 좋은 일을 하는 거는 약이죠.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식습관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만들어 본 그런 샐러드인데 아보카도는 좋은 지방이고요. 여기는 이제 치킨 닭가슴살도 있고 이런 파프리카 같은 것도 있고 야채도 있고 견과류도 있고 반숙한 계란도 있고 발사믹이랑 올리브유 이렇게 있고요. 저는 최근에는 올리브유보다는 저는 아보카도유를 더 요새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줬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이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많이는 설명을 못 드렸지만 그래도 굵직한 거는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검사 결과에 지방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냥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그냥 조심하세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당뇨가 심해서 약을 먹고 있는 사람 또는 어떤 질환이 있는 사람, 특별한 질환이 있는 사람 빼고는 저녁 야식은 해가 진 후에 먹는 야식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때 먹는 칼로리는 총 열량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몸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되게 적죠. 자, 질문들이 있는데 실시간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BMI 보면 저체중인데 경도의 지방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늘 마른 편이어서 굉장히 충격인데 내장 지방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엔 답은 있어요. 그지만 좋은 거는 아까 이제 스트레스도 있을 거고요. 스트레스가 있으면 코티솔 때문에 올라가겠죠. 일단은 편하게 생각을 하고 편하게 생활을 하고 저녁 시간에 안 먹는 거. 그것도 한 방법이고 그다음에 복부 운동을 좀 하시는 것도 말랐다고 해서 근육이 많은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복부 운동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대근육 운동을 하시면 좋아요. 대근육이 많은 거는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허리, 그다음에 가슴, 어깨 이렇게 대근육이죠. 팔 그런 대근육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술은 거의 안 마시는데 지방간이 있다고 해서 놓았습니다. BMI 수준은 약간 과체중인데 술 말고 어떤 거니? 초가공식품. 그렇죠? 이제부터
초가공식품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내가 먹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유가 맛있는데 카페라떼 지방간 개선을 위해서 체중을 줄이려고 했는데 몇 킬로그램 감량. 체중 목표는 목표 체중이 따로 있지만 한 달에 약 5%에서 10% 정도 자기 체중의 한 달에 5%에서 10%가 좋아요. 그래서 70kg라고 하면 7호 35, 3.5kg에서 7kg. 그렇죠? 근데 내가 하루에 뺄 수 있는 그 칼로리의 양을 계산을 해보면 일주일에 0.5kg에서 1kg 정도가 돼요. 일주일에.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지방 1kg는 칼로리로 환전을 하면 7,000칼로리 정도예요. 그러면 7,000칼로리를 내가 1kg라고 생각하면 0.5칼로리, 0.5kg은 3,500칼로리. 그러면 3,500칼로리를 7일로 나누면 500칼로리. 그러면 하루에 내가 500칼로리를 덜 먹거나 500칼로리를 더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합쳐서 250칼로리 덜 먹고 250칼로리 더 쓰고 그럼 500칼로리가 되죠. 그거를 매일매일 하면은 일주일에 0.5kg, 한 달이면 2kg. 네, 답이 되셨겠죠? 네. 20년째 다이어트, 매일 가볍게 걷는 운동 정도로 지방간이 계속 걷는 것보다는 중고 등급의 운동. 중증도 운동은 어느 정도냐면 살짝 땀이 날 정도로 하는 운동이 중증도 운동이에요. 30분 걸어갖고 땀 안 나던데 저는. 그래서 저는 조금 속보로 걷는 거. 그다음에 저는 제일 제가 해서 이득을 많이 본 게 계단 오르기입니다. 계단 오르기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같이 하는 운동이에요. 그다음에 복부 근육도 같이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에 폐활량도 좋아지고 그래서 대근육 아까 말씀드렸던 대근육들을 많이 움직일 수 있어서 좋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책상을 잡고 이렇게 스쿼트라고 그러죠. 앉았다 일어나는 거를 스쿼트를 하루에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한 오전에 50번, 오후에 50번, 50번이 힘들면 2, 30번씩 나눠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알코올성 지방을 올바른 식생활 시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나요? 개인마다 틀리지만 그 중증도에 따라 틀리지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간 수치가 정상이라도 초음파에서 지방간이 보이면 간 기능이 이미 나빠진 걸 의미하나요? 진행 중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나쁘다는 정의가 어느 정도가 나쁜 건지는 모르지만 진행 중. 사랑이 가득한 세상 분이 주부셨는데 지방간이 오래 지속되면 간 경부나 간암으로 갈 수 있는데 정말인가요? 네, 정말이죠. 아까 슬라이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지방간이 오래되면 중증도로 가면 이제 간 경화로 가고 간 경화에서 간암으로 가게 되죠. 지방간이 있다고 하니 평소에 피로 집중이 잘 안 되는 거 혹시 관련? 네, 맞아요. 100%입니다. 이거는. 예. 왜냐하면 합성과 그다음에 공급이 안 되게 되죠. 혈류에 지방이 많이 끼게 되죠. 탄수화물을 줄이면 도움이 될까요? 탄수화물의 섭취량은 제가 볼 때는 한 40에서 50%는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탄수화물을 너무 안 먹게 되면 오히려 내 그 식욕을 불러일으키는 호르몬이 구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더 나오기 때문에 더 먹게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한 50%, 단백질, 지방이 한 20에서 25%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부 운동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복부 운동은 뭐 여러 개가 있지만 그거는 본인이 좋은 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허리가 아프시면 복부 운동은 좀 조심하시고 저는 내가 책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앞으로 숙였다가 올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숙였다가 올리는 거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 뒤 허리 운동도 같이 해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다음에 필라테스 같은 것도 복부 운동이 많이 되죠.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암 중에 생긴 지방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거는 일단은 항암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암 치료 중에는 의사
어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방간 약도 개발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효과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있고 효과가 있긴 하지만 약은 약을 먹을 때만 사용이 되죠. 그리고 약은 대부분이 억제제예요, 억제제. 그걸 사용제가 아니고 지방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억제제이기 때문에 빨리 내가 사용하고 그다음에 그 지방이 안 쌓이도록 해 주는 게 답입니다. 예전에 다이어트로 체중을 10kg 뺀 적이 있는데 요요가 오면서 다시 지방간이 생긴 것 같아요. 체중이 급격히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하는 하는 게 간에 더 나쁜 영향을 주나요? 실리마린 같은 제품. 실리마린. 실리마린은 지방간의 효험보다는 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얼서 콜리도릭 애시드라고 아마 우루사 성분 있죠? 예. 그거가 쪼끔 더 실리마린보다는 더 좋겠네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요가 안 오려면 내가 1년 동안 내 목표 체중을 유지를 하는 게 좋아요. 6 개월 뺐다고 해서 또다시 요요가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내가 그 체중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면 그 호르몬의 영향을 덜 받게 돼요. 하지만 3 개월 육박을 짧은 시간에 체중을 뺐다가 요요가 오는 거는 호르몬 때문에 내가 그 섭취를 더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요가 오지 않도록 스케줄을 짜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스케줄. 나는 이 시간과 이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한테 필요한 거를 해 준다. 그다음에 이거는 내가 안 한다. 그래서 저는 절제와 실천, 절실해져야 돼요. 절제와 실천. 어떤 거는 안 하고 어떤 거는 한다. 분명하게 정해서 자기의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딱 정해 놓고 하지 않으면 1년 동안 유지 안 하면 요요가 오게 됩니다. 예. 어 운동을 시작하고 식단도 조절 중인데 지방간이 실제로 좋아지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초음파만 변화할 수 있는 건지 피검사 검사 사항으로 표현. 사실 지방간은 그 초음파 검사로 보는 게 제일 정확한 판정을 내릴 수 있지만 어 우리 간 수치가 정상이고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이고 혈당 수치가 정상이면 좋아지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가족력에 간 질환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부모님 모두 지방간에서 간경변으로 진행됐는데 유전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치나요? 예, 유전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80% 이상이 결정이 돼요. 지방간 진단 아이엄 내8 4cm 크기에 T2WI 고신고 강도의 이상 질 종양 추적 진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담당 선생님한테 가셔서 그 진료받은 MRI 수치가 이게 인제 크기가 점점 커지냐 안 커지냐를 비교 추적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크기가 쪼끔 크네요. 예, 8 센치면은 한 엄지손가락보다 훨씬 더 큰 거죠. 4 센치면 두께가 한 이 정도 되는 거고. 그래서 한 바나나의 한 3분의 1 정도 크기 정도 되네요. 꽤 큰 거 같거든요. 어 요거는 소화기 내과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자, 답변 많이 확실하게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 많은 궁금증을 제가 풀어 드린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저도 한 1 년에 걸쳐서 한 1 년 3 개월에 걸쳐서 한 12kg 정도를 감량을 했어요. 근데 그 12kg가 지방간이 있어서 감량을 한 게 아니고 내가 너무 피곤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감량을 시작을 해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거는 뭐였냐면 시간을 정해 놓고 운동을 하고 시간을 정해 놓고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시간하고 양을 정해 놓고 식사를 하는 거. 그래서 나는 밥의 3분의 2 공기 그다음에 야채는 최소한 2 가지 이상 먹는다. 그게 제 룰이었어요. 그다음에 저녁에 6시 이후에는 안 먹는다.
그게 제 룰이었고요. 그다음에 층계 운동을 저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대근육을 많이 늘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거를 실행을 했고 그다음에 복부 운동도 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팔을 이렇게 대고 하는 일자로 이렇게 수평선으로 유지하는 운동이 있거든요. 그 운동을 하루에 20분씩 2번씩 했어요. 그래서 그 운동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층계는 어느 정도 했냐면 저희 건물이 지하 3층, 지상 17층에서 20층이에요. 20층을 1시간 동안 그러면 한 4번 정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올라갈 때는 걸어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그래서 1시간 일찍 출근해서 그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퇴근해서는 식사량을 안 먹고 그다음에 점심에 먹을 때는 3분의 2 공기만 먹고 처음부터 덜어내고 먹어요.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초가공식품은 아예 근절. 예. 최근에는 예전 사진에는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제가 한 2kg 정도 나가요. 제가 68까지 됐었고 허리는 28까지 뺀 적도 있었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가 말을 안 해보고서 우리 시청자들한테 말씀드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경험한 거니까 식단도 제가 경험을 했고 그래서 1년 동안 유지를 하니까 이제 옷값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옷값은 많이 들었지만 건강상으로는 건강검진 결과는 거의 90%가 다 정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비욘디 시청하시는 분들 꼭 절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절제와 실천. 이 정도면 됐겠지. 그건 아니에요. 기준을 정해놓고 했으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조금 더 알차고 재밌는 걸로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